자, 오늘은 존재와물을 이제 머리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존재의 탐구 1번 현상이라는 관념. 우리 첫 단락은 지난주 했었고 주로 이원론, 이론론 이 둘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존재라는 낱말을 유무로 대체하고 유무를 이제 있다, 없다, 있음, 없음, 그래서 이제 이다의 의미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다양한 우리말 이제 철학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르트르가 이해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낱말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현상이란 낱말은 그 약간 사회과학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문제거리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현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란 낱말은 서양에서는 브렌타노나 후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학문 방법론으로 그 체계화가 됐었고, 그 이전에는 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철학을 전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 주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해하는 현상과 서양에서 이해된 현상은 그 역사적인 연원과 깊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이 존재와 무라는 책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던 것이죠. 자신들의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주는 그런 고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전의 출발점 보니까 이원론, 이걸 극복하려고 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로 칸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칸트의 경우는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개의 그 이제 세계를 구성하면서 나뉘인 그러한 분열된 세계상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가 그때 사용했던 낱말은 에어 샤이뇽이라는 독일어입니다. 잠깐 써볼게요. 우리 선샤인 할 때 샤인하고 연결되는데 빛나다 이런 뜻이네요. 나타나다. 그러면 에아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저게 프레픽스 접두어인데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어디까지 나타나요? 끝까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현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하고 페노멘이라는 말하고 사실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페노멘은 저것도 이제 우리가 현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에어샤이닝도 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요거를 이제 나타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거는 고대 그리스어니까 우리에게로 오면은 이제 현상이라고 번역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현자를 써도 되고 나타날 현자를 써도 됩니다. 이제 현자도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원론이라는 것은 결국 둘로 갈려서 세계가 분열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럼 이론론이라는 것은 그 둘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거죠. 그 통일의 이제 방법은 이렇게 에어샤이닝, 페노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이 있네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 우리식으로 이제 얼개죠. 얼개. 얼개가 있다는 것은 이쪽과 저쪽이 서로 얽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또는 어떤 것이 무엇 또는 나에게
사람 위주로 되겠죠. 에게 나타남이라는 근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누구에게 나타남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서를 잠깐 보시죠. 나타나야 내가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안다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나타나는 장소인 내가 중요하겠네요. 내가 먼저 일단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의식이라고 말하는 부분 정립이 돼야 되고, 반대로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든 이미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미 있어 왔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저 무엇이라는 부분이 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 있음의 차원으로 볼 것이냐, 우리 전통 용어로 인식론적 차원에서 볼 것이냐, 존재론 차원에서 볼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이제 갈등 관계에 있긴 있지만은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나라고 대표되는 의식 부분, 정신과 정신의 이제 상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또는 물질이 하나의 나타남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통합이 됐네요. 그러니까 분열됐던 것이 하나의 구조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나타남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타남 하나로 다 설명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과 정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한해 체계적인 설명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지 정신과 물질이 부정된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 철학의 논의가 있었는데 칸트로부터 쭉 이제 이어져서, 하지만 칸트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타나는 그것,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다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있는 어떤 것이 저 구조 바깥에 있다는 게 전제가 되겠네요. 어떤 이 컵이 나에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컵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말의 한계는 뭐냐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타나지 않는 면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바깥에 있는 거죠. 이 구조의 바깥에 있습니다. 또는 X로 있는 거죠. 칸트가 이걸 이제 물 자체 딩 안지히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자체로 있는 것, 그러니까 나타난지 안 나타났는지 상관없이, 나타나며 얼개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을 칸트가 암암리에 인정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 그 두 세계라는 이 분열이 완전히 극복은 안 된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 저 바깥에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나타남의 근거가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칸트가 이 세계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헤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겔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물 자체라고 말하지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을 우리 정신 안으로 100% 완전히 이제 흡수하려고 하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그 물 자체를 완전히 정신 안으로 나타나게 하면 그러면 이원론은 극복이 되고 이 세계는 완벽한 통일적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헤겔은 이렇게 완전한 또는 이제 완벽한 통일성의 체계로 철학을 재구성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칸트의 기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타남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더 긍정적, 적극적으로 이제 파고들게 됩니다. 그럼 칸트에게 남아있던 문제는 뭐냐면 나타남이라는 것이 항상 감각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고 본 한계가 있습니다. 눈, 귀, 코라는 센세이션, 감각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 나타나는 곳은 정신입니다. 나타나는 곳은 정신인데 이 정신은 감각의 매개를 통해야만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칸트가 전제한 거야. 그러니까 감각은 또 수용적이고 받아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이미 한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감각을 넘어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원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만 원자를 받아들이려면 실험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관측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깨트리거나 또는 뭐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관찰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또는 이해 가능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아, 원자 같은 게 있나 보다라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본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 구조를 보게 되는데 또 깨지네요. 그럼 원자가 있냐 이렇게 물을 때 또 깨지면 또 깨진 걸 봐야겠죠. 소립자, 미립자, 쿼크. 끊임없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쿼크 모습까지 그려냅니다. 그리고 요즘 모델링 하죠. 모델로도 만들어주고 샘플링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 감각에 지각될 수 있도록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자연 세계에서는 감각될 수 없는 것들을 실험이나 관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주면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칸트의 전략이네, 그죠? 칸트의 기획은 감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감각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본 거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을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있다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세계, 이 우주의 끝이 있나요 없나요? 이 우주는 우리 감각 안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감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대해서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죽은 뒤에 우리에게 살아남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이 판단은 감각을 넘어서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를 판단하면 있다, 없다 그러면 이율배반에 빠진다, 안티노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그래서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신 어떤 거야? 신은 우리 감각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신은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있다 없다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감각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그 올바름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감각을 넘어서 있는 그 물 자체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원론이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겔은 칸트가 썼던 감각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정신이 감각을 넘어서 정신이 물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건 좀 독일어가 필요합니다. 베그라이펜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립이라는 건 잡다, 쥐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에 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신의 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정신이 감각의 매개를 거치기도 하고 감각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신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자기 운동을 통해서 정신이 감각을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지적 직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 영혼이 직접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전통은 이제 그노시스 학파에게도 있었고 플라톤에게도 있었고 또 이제 오르페우스라고 말하는 서양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정신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서양의 전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신비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전통입니다. 칸트는 이걸 배격을 했지만은 가이스트를 이제 철학의 주체로 끌어들인 가이스트는 우리말로는 정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잘못 번역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스트는 영어의 고스트에 가깝습니다. 유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용어네요. 유령인데 떠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다윗이 고스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다윗이 어떤 영적인 형태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하고 지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벌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나름대로 살아있는 영적 활동의 주체, 이것이 가이스트인 거죠. 이 가이스트는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제약을 이제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좀 그 무속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가이스트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민족성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의 경우에는 이런 독일의 어떤 근본적인 민족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에 깔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또는 이제 이런 물질의 단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영혼적 의미를 담아서 가이스트를 철학의 주체로 끌어들인 거죠. 이 가이스트는 그러니까 당연 어떤 협소한 의미의 인간의 판단 능력과 같은 거, 칸트가 말한 페안눔프트, 이성적인 판단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고 운동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기 전개의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우주 전체도 그렇다면은 가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네요. 우주도 살아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갖는 가이스트란 말을 철학의 이제 주체로 끌어들임으로써 감각이라는 이 물질적인 이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걸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디알렉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디알렉틱이라는 이건 이제 둘이라는 뜻도 되고 through 통해서라는 뜻도 되죠. 통해서 요거는 이제 그 뭐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강의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대화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들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고 또 말을 통해서 증명해 나아간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명의 주체가 바로 정신인 거예요. 가이스트. 그러면 이 가이스트는 감각에 주어지기 이전부터 감각에 주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감각이 이것이 뜨겁다라는 지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그리고 이 컵은 뜨겁다라는 판단이 하나의 참인 명제다라고 판단되는 이성 차원과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이제 이 전체를 한데 아우르는 정신, 가이스트의 차원까지를 한 단계 한 단계를 계속 밟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리의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진리의 단계를 설정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정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신에 나타나는 바가 달라진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정신이 있다면은 감각적인 것이 나타날 테고 지각의 정신이 있다면은 지각적인 것이 나타날 테고 이성적인 것이 있다면은 이성적인 것이 나타날 테고 정신이 있다면은 정신적인 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단계를 올라갈 때 밑에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위로 포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라갈수록 전체 범위는 더 넓어지겠네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변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증법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요.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를 이제 나타나매로 끌어들이는 방식인데 단계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더 많은 방식으로 나타남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타남의 철학이 결국은 그 사물 자체에 대한 존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물이 정말 우리 정신 안에 모두 포섭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시도 기획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회의적인 그 경향들 때문에 결국 그 해겔은 점점 더 증명을 엄밀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학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논리학적인 증명의 틀은 결국은 논리 세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빠져나가냐면 우리 현실은 빠져나가요. 죽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공포, 사랑. 우리가 이제 늘 삶에서 중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빠져나가고 증명 가능한 부분들만 철학의 주제가 되는 거죠. 절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다 끌어들이는 정신의 철학이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삶의 현실 자체가 또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실존 철학이 이런 해겔을 죽이기 시도하게 되는 거죠. 해겔은 뭘 망각했습니까? 일단 죽음을 망각했네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정신 안으로 포섭해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이란 이분법은 해소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철학이 붕괴하게 되고 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반론들이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후설이라는 현상학자가 이제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다시 구원해 보고자 현상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이제 하이데거가 현상학을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그 후설과 하이데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현상학을 발전시킨 이제 철학자가 사르트르인 거죠. 그 이제 문제 영역이 지금 대충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정신 또는 인식, 존재, 사물, 그다음에 과정, 증명, 진리 이런 부분들이 여기 속해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 먼저 존재하는 것에서 내면과 외면을 대립시키는 이원론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확실하다. 현대 철학을 말하고 있네요. 특히 후설과 하이데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렵죠. 내면, 외면이 뭘 의미하느냐. 일단 내면이라는 것은 정신을 의미하는 거네요. 내면, 안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안쪽. 그러면 외면은 바깥쪽이겠네요.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습니다. 그 안쪽이라는 것은 어떤 것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흔히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만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말하면, 물체 또는 물질이라고 말하면 그 물질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세모, 네모, 사람 이렇게 또는 사과 형태를 갖고 있으면은 그 형태는 물질과 관련해서는 물질의 내면을 이룬다고 봐요. 그러면 이 물질의 내면이라고 말하는 것, 이걸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 될 텐데, 본질이라고 말할 때, 본이라는 거는 나무 뿌리를 뜻하는 것이고, 밑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밑. 뿌리.
어떤 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나무 뿌리 여기 밑이고 밑쪽이고 여기는 끝이 되겠네요. 끝 뻗어나가는 쪽. 여기는 밑이고 여기는 끝이고. 질이라는 것은 무슨 감, 옷감 할 때 그런 감입니다. 우리 옷을 만들려면 옷감이 있어야 되죠. 사람 있으려면 세포 같은 게 있어요. 세포 이런 것들. 어떤 것이 만들어지거나 짜일 때 그 밑감 이걸 이제 본질, 우리 말로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한 물음의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좀 어려워졌죠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무엇에 대한 대답이 바로 본질입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에센스라는 것은 이다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 이것이 무엇인가? 그럼 사람이다. 그럼 사람은 또 무엇인가? 사람은 말할 줄 아는 생명체다. 그럼 말이란 또 무엇인가? 경험을 마름질하는 것이다. 뭐 등등 계속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나갈 수가 있죠. 그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확정적 대답.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물이, 물체로서의 모든 사물이 무엇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살덩어리, 세포덩어리가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이 뭐냐라는 것에 그 무엇을 갖고 있어야죠. 사람이 말할 줄 아는 생명체라면 그것은 말을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쪽은 본질과 같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면이라는 것은 그 본질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또 본성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네이처, 에센스 또는 네이처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전통적 용어로 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면은 정신, 본질, 본성 이렇게 되고 외면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이거나 물체이거나 물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둘이 다르게 이제 대립됐으니까 우리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보면은 네 가지가 대립되어 있죠. 하나는 형식이 나오고 모양, 두 번째는 진료가 나오고 세 번째는 목적과 그걸 만드는 사람, 제작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목적과 형상은 내용상 겹칩니다. 그러니까 내면 안에 형상이라는 것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제작인은 빠져나가니까 결국 크게는 두 가지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인설로 제시했던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겹치고 제작인은 빠져나가서 결국은 둘만 남아서 이제 서양 형이상학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식과 진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형식과 진료라는 틀은 한국에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네요. 형이상자, 형이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모양을 갖고 있는 것, 이건 그릇이라고 봤고 모양을 넘어서서 모양을 가능케 하는 것, 그건 도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과 그릇이라는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파악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인류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게 두 가지로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뭐냐 할 때 모양을 가지고 많이 봤고 지금은 기능으로도 많이 보고 지금이야 이제 기능을 넘어서서 불변한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DNA 또는 뭐 아톰, 원소들 이런 거 찾아냈기 때문에 철이 뭐냐 그러면은 녹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좀 구석기 시대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신석기 되고 철이 뭐냐 했을 때 이제 FE라는 화학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원소 개념을 가지고 화학이라는 걸 가지고 철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형식과 진료라는 개념을 좀 사실 정확히 적용시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형식과 진료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이런 내면과 외면의 대립을 어떻게 그러면은 극복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달러 가운데 부분에 있죠. 존재하는 것을 전부 여기서 이제 있는 것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금 요 내보이는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뜻하는 정도로 이제 봐도 돼요.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나타남은 내면도 외면도 아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데 자꾸 쓰는 이유는 논의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이 있고 나타난 것, 또 현상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고 또는 나타남이 있고 현현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네요. 여러 가지 낱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지시가 된 거죠. 것. 그러니까 사물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모양을 갖고 있거나 크기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사물. 그리고 나타난 것은 언제나 어디에 나타나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는 의식을 또 제가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의식에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그리고 요것을 여기서는 이제 주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주관이란 말은 상당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관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긴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서브젝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의 반대는 오브젝트네요. 철학으로 들어오면 이제 거의 수학적이 돼 버리는데요. 오브라는 말은 마주란 뜻입니다. 마주. 오브는 마주다. 그럼 Z는 뭐냐? 던져진 것.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 마주 놓인 것 이런 뜻이야. 그럼 나와 마주 놓인 거는 나 위에 모든 것이 되겠네요. 나와 마주 놓인 것. 그러면은 마주 놓인 것이 있다면은 세계 전체가 된다고 했을 때 나와 마주 놓인 것이 있다면은 나는 뭘까요? 이 마주 놓인 것의 기초가 되는 것. 그래서 밑에 놓인 것이라는 뜻이 돼요. 이 마주 놓인 것들을 모두 떠받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점이라기보다는 점이긴 점인데 나에게 마주 놓인 모든 것을 혼자서 이제 헤라클레스처럼 아틀라스처럼 이렇게 모든 세계를 혼자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점 같은 상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던져진 것, 밑에 놓인 것, 밑바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밑바탕은 이제 다른 모든 것에 비하자면 하나이고 마주 놓인 것들은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남이라는 구조를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타남의 구조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누구에게 나타남. 이 구조를 놓치면 사르트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 무엇이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나타난다. 그럼 나라는 거는 밑바탕이었고 밑에 놓인 것이고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대상, 그죠? 마주 놓인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나타남을 구조로 지향성이라고도 이제 썼었는데 구조로 보니까 거기에는 내면 외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외면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칸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귀에는 나타날 수 없네요. 응? 그러면 감각에 의해서 이미 나타남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네요. 칸트는 그렇게 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후설은 감각에 나타난다고 보지 않고 의식에 나타난다고 봤어요. 그러면 자, 의식이란 말이 제대로 번역됐는지 봅시다. 이건 에스체트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알려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의식이란 말하고 전혀 다르네요. 핵심은 알매 있습니다. 베부스자에는 의식이 아니고 알려져 있으며, 그러면 알려져 있으면 눈으로도 알려져 있고 귀로도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의식 전체로 들어가 버리면 눈으로 들어온 것과 귀로 들어온 것 이 모든 것이 한데 통합이 되죠. 요거를 이제 제5관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이제 칸트식으로 말하면은 아페르셉시온 해가지고 통각이라고도 그래요. 또는 커먼 센스, 여러 가지들을 모두 한데 아우르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온 것 따로, 눈으로 들어온 것 따로는 감각 차원에서만 그렇고, 내가 무엇인가 알 때는, 내가 이런 물병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 그럴 때는 다른 소리들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느낌도 나름대로 만지면 뭐 느낌을 또 같이 해가지고 물병을 하나의 총체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부스트자인 내게 알려질 때는 감각만으로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음악과 같이 들었다든지 누구랑 같이 이거를 뭐 강의실에서 했다든지 이러면은 강의실 분위기 이런 것하고 전체, 또 기억이라는 거, 또 내가 미루어 보니까 미루어 보는 거, 여러 가지 예술적인 차원, 이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져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설은, 칸트는 이렇게 채널 중심으로 감각이라는 차원으로 나타남을 제안했다고 한다면은 후설은 요거를 넓힌 거야. 넓혀가지고 채널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는, 나에게 알려져 있다는 차원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져 있으니까 감각에 꼭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 아니겠어요? 그럼 상상력이라는 것은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타남의 영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칸트적인 도식을 인정할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서면, 칸트적인 도식을 넘어서면은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 되고, 그러면 감각에 의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자리인 사물 그 자체라고 말하는 딩 안지히도 극복이 돼서 내면, 외면, 이분법은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르트르가 받아들이고 있는 후설과 하이데거 현상학으로 넘어오면 어떤 것이 나의 의식에 나타나는 한 그것은 내면과 외면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식화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종의 정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의하자. 그러면 그 다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남을 내면과 외면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게 되면 감각도 구제가 되고, 또 감각의 한계도 구제가 되고 해서 총괄적인 이런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통일적 세계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거 장점을 한번 보시죠. 한 사르트르의 장점이 이런 건데, 예를 들어 힘이라는 것만 해도 하고 나오는 거, 힘은 아마 파워일 겁니다. 힘이라는 것만 해도 그것의 수많은 효과, 가속도, 치우침의 배후에 숨어 있는 형이상학적인 알 수 없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논인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력이 힘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인데, 뭐 우리 전자기력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 중력은 뉴턴부터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팠던 거잖아요. 중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일정 공간 내에서는 중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공 상태로 만들면 중력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지금 공기가 있습니다. 중력 상태고 그러면은 이렇게 안경 닦기하고 이제 마카펜하고 놓으면은 이게 더 빨리 떨어졌네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은 공기 저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력을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네요. 모든 물체에 똑같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설.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럼 뭘 빼내면 됩니까? 공기를 빼냈어요. 빼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은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을 만나면 이게 달라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지금 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을 생각하고 있죠. 어디론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암암리에 방향을 이미 설정해 한 겁니다.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천장은 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공간이 우주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위는 어디죠?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놨어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저 밑쪽 중력이 저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아인슈타인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되려면은 이 두 물체를 놓고 뭘 없앴냐면은 사방, 팔방 다 없애버렸어. 이 두 물체만 놔뒀어. 그럼 이게 떨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있죠, 이거는? 놓으면 정지해 있겠죠. 정지해 있다면 중력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어. 자, 그럼 힘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네, 이게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힘 개념, 이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네요. 자, 어렵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이런 물리학적인 설명 방식하고 사실 우리가 늘 뒤처져 가기 때문에 일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물체의 밑바탕 이 안에 뭔가 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형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알고 보면 이제 전자, 원자 또는 분자들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힘들이 있어서 형태를 유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있긴 있다고 말해야겠네. 응? 근데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나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한에서만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힘을 부정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라는 게 뭐냐? 그 나타난 것들의 총체다. 그럼 안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 이게 맞는데, 그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정식화는 바보 같은 정식화가 되네요. 우리 경험상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나요? 또 우린 잘 아니까 나중에 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물체도 부서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가능성으로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나타난 것이 전체다. 또는 나타난 것들의 총합만을 인정한다. 그럼 나타나지 않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라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그렇게 썼죠. 그죠? 현재까지 나타난 미국을 보니까 모든 다른 민족들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를 닮아가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역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는 진행될 수 없다. 바보 같은 말이죠. 그죠?
물론 분석은 잘했지만은 미국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미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 모르는데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그걸 전체로 본다면은 우리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그 분리된 세계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매료당하는 거야. 분리된 세계가 통합이 되잖아. 그러니까 매료가 당하고 이제 매료되면은 그걸 한번 다 설명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물리화학적 작용의 총체다. 근데 전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불이 실체인가요, 아닌가요? 또는 차가움 이런 게 실체 아니에요? 어려운데 그죠? 불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비면 뜨거워지네요. 그죠? 뜨거워집니다. 열이 나는 거죠. 그러면 마찰이라는 것이 결국 열을 발생시키고 더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납니다. 근데 심지어 얼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음을 가지고 비벼도 열이 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차가운 얼음에서 열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불이라는 걸 실체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얼음에서 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실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불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을 찾아봐야겠네요. 그 가능성으로 제기된 게 바로 연소라는 개념인데 불타는 개념인데 이것을 산소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현상으로 본 거예요. 결합 현상으로 본 거죠. 그러면 모든 이제 물체가 산소와 결합하기만 하면 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불은 결과네, 실체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불이 붙는다, 불이 탄다라는데 무슨 실체가 필요한가요? 없네. 화학적 결합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도 우리 충분히 불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불이라고 믿어왔던 것은 잘못된 실체화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에 전제됐던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불로 나타났죠. 그랬을 경우 산소의 결합체로서의 불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설명 방식이 아닐까요? 나타남이라는 걸 보고 하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실체를 부정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득을 얻었죠. 불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나타남이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산소의 결합이 아니고 불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나타난 그 불이 실체로서 나타난 거냐 아니냐는 좀 논의가 필요한 거죠. 사르트르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이지 불의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또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불은 산소와 어떤 화합 물질과의 결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결합을 또 실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타남이라는 건 언제나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타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계속 전제해야 돼.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 나타남을 구조로 이해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나타남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건은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전제하고 그 어떤 것은 또 그 이전에 어떤 것을 전제하잖아요. 내가 있으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고 해봤자 나는 이 연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네. 사르트르는 나에게 나타나기 이전 거는 그냥 문제 삼지 말고 눈 감아버리고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건 한편으로는 인간의 유한성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학문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타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자꾸 있다고 그래. 실체 같은 거.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의 그 배후에 또는 그것보다 앞서서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이 물음을 멈출 수는 없네요. 그럼 현상학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배우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강요의 권리는 뭘까요?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이분법을, 이원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현상의 이론론을 제시한 거, 그것은 한편으로는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남이라는 하나의 제약 조건 속으로 제약해 드린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왜 지난주에 있음을 나타남의 지속이라고 규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타남의 지속인데, 그럼 사르트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타남의 현상을. 사르트르도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남 이전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거는? 무지 뭐. 응? 이렇게 나타남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나타났던 것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무라는 현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바보가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설명력이 높아도 우리는 그 나타나기 이전과 나타나서 사라지고 난 다음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나타나고 있는 것의 그 전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이게 전체일까? 부분일까? 그러면은 나타나지 않은 채로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서 이전과 이후와 나타남의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존재와 무라는 이런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남을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안과 박이라는 이원론은 극복이 될 수 있네요. 자, 11쪽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존재와 현상의 이원론은 이제 좀 극복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넘겨보시면 같은 말들이 쭉 반복이 되고 있고요. 니체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나 일단 우리가 니체 이른바 배우 세계의 착각, 여기에서 벗어나 나타남의 배우에 있는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나타남은 반대로 충실한 확실성이 된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남의 그 배후를 믿지 않을 때만 나타남은 안과 박, 이원론의 극복이 되는 것이지, 그 배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혹시 뒤에 뭐가 있을까? 라는 이 믿음, 의심이 생긴다면 나타남만 가지고는 이런 이원론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되죠. 자, 니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배우 세계의 착각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힌터웰트라는 거는 배후라는 말도 되는, 배후는 등이란 뜻이고요. 등. 그다음에 후는 뒤란 뜻이죠. 그러면은 등 뒤가 되나요? 등 뒤에 뭐가 있나요? 뭐가 숨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등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거야.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세계. 이런 세계의 착각이라고 했는데, 이거 착각이라기보다는 그 일루지온이라는 거는 곡두라는 겁니다. 곡두, 환영. 그러니까 착각은 내가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나타난 것은 팬텀이야. 나타난 것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선녀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 앞에 나타나는 선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선녀는 헛개비거나 또는 허수아비거나 또는 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일단은. 하지만 나중에 내가 보니까 그게 선녀가 아니고 옷을 잘 차려입은 어떤 여인이었다. 근데 착각을 한 거죠. 그죠? 요 차이를 이해하시죠? 착각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돼, 그거를.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루전은 루데레 하면 놀이를 한다는 거고, 놀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선녀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곡두나 환영을
보고 있는 거고 만나고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등 뒤에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가 나한테 나타난 거야 지금. 그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니체가 이제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과연 신이 있나요?라고 물었을 때 신이 우리의 등 뒤에 있나요? 있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근데 니체가 보기에 그것은 곡두와 환영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사니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예를 들어 의례나 의식 이런 데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뭐 십자가 들고 있으면 구원받고 이런 식의 곡두죠. 이런 거 전부 다. 스스로의 이제 삶의 의지, 권력의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실천해 갈 때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니체를 따른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실제 세계 외에 그 배후에 등 뒤에 있다고 믿어지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시죠. 자, 나타나는 것 이것은 있는 것, 있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고 썼네요. 있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음의 척도가 된다. 요것도 굉장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나타난 만큼 그것이다. 나타난 만큼 그것이다. 철학자들의 말은 좀 골치 아픕니다. 나타난 만큼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거죠. 있음이라는 건 항상 나타난 만큼만 인정이 돼.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 만큼만 있다고 하면은 그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만 인정하면 내가 아는 만큼만 안다고 말하면 되는데 어떤 것이 내가 아는 만큼만 있다고 말하면 그건 바보잖아.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럼 왜 그거 인정 안 하죠? 모르는 것도 있어야 배우지. 근데 일단 나타난 만큼만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없다라고까지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나친 추론이 된 거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있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음은 나타난 한에서만 있음이 된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UFO. UFO가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 틀로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UFO는 사진에 나타나고, 또 뭐 동영상에 찍혀 나타나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 나타나고, 소설 속에 나타나죠. 나타난 만큼 UFO가 있는 거죠. 그건 동의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UFO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 또는 실물로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러면 이걸 부정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이 지금 논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타남의 그릇으로서의 의식이 그 나타나고 있는 것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란 유한성을 좀 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그 나타남의 그릇이 또는 거울이 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근데 인간이라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말하나요? 뭐 어른을 말하나요? 누구를 말하죠? 사람마다 달라진다면은 나타남의 폭이 이미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네. 그리고 우리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딴전을 팔고 있으면은 막 어떤 게 나타나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이런 어떤 것이 있고 없고가 나에게 나타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나는 그럼 모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참 훌륭해 보이지만 있음의 문제를 설명할 때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음에 맞서는 게 아니다라고 한 말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난 만큼만 있음이 인정되니까 나타나면 그만큼 있음이 있는 거죠.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무엇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척도, 이것도 그것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에게 또는 의식에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마 이것이 그 역사 문제로 가면 민족사관 개념으로 바로 이어질 겁니다. 뭐 너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중요하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의 주관을 뚜렷이 하나의 척도로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유아론에 빠질 위험도 큽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것과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비교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비교해? 의식이 다른데. 그러면은 오직 나에게 나타나는 것 오직 나에게만 나타나. 이런 유아론에 빠질 수도, 오직 나뿐이다라는 그런 유아론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를 잠깐 인용하고 있죠. 하이데거, 훗설인 하이데거 현상학에서 볼 수 있는 현상, 피나미난. 요거의 관념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이건 전혀 아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훗설의 현상 개념과 하이데거의 현상 개념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심지어 하이데거의 그 현상 개념에 대해서 훗설은 오해했다. 이렇게 자신의 현상 개념을 오해했다. 잘못 이해했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만큼 둘 사이에는 큰 벽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훗설은 나타남의 자리가 의식이에요. 배부수자인. 나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타난 게 아니야. 이 지향적 구조가 의식이라는 뚜렷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의식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식화를 해요. 어떤 것은 그냥 어떤 것이 그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 자체로부터 나타남. 야, 이러면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해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건 쉬운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그 자신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난대. 이런 말들은 언뜻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칸트, 헤겔까지 다 포괄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의식에 나타나는 것만을 나타남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의식에도 나타나지만은 아까 헤겔 얘기한 것 정신에도 나타나지만은 의식과 정신 이 둘을 넘어서도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칩시다. 응? 상상이 되죠. 생각이 되죠. 그죠? 그거는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우리 정신에 나타나지도 않지만은 그거는 스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부정해야 될까요? 인정한다면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나에게 나타나고 어떤 것은 우리 정신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좁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네요.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은 그 자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형이상하게 되나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려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나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가 모든 것이 이 구조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나타나 있어야 돼. 선엄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고. 간단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나타나기 위한 것은 먼저 그 자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선엄이라는 먼저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요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나타남의 의미도 새롭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자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훗설이 없이는 하이데거의 의미는 하이데거 정식화는 무의미하지만 또 하이데거 정식화를 듣고 나면 훗설의 정식화는 너무나 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청출어람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제자가 스승보다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사르트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에어샤이능, 현상이라는 것을 이걸 이제 나타남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샤인에는 빛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빛나는 가운데 서 있는 것, 빛 가운데 선 것, 이것이 나타남이네요. 우리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낫이죠. 낫, 대낫할 때 낫. 그 낮에 이렇게 선 것, 낮에 놓인 것을 낯이라고 그래요. 드러난 것, 얼굴. 그럼 낮이 있고 낯이 있네요. 이것이 드러난 것, 그것이 나타남입니다. 어떤 것이 빛 가운데 자신의 낯을 내보인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네요. 칸트가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의 에어샤이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내보이려면 내보일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 나무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나에게 나타나려고 거기 있는 걸까요? 그럼 바보 같은 나무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나무가 있었고 내가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내 눈에 띈 거죠. 나무가 나타난 거죠. 그 나무가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 나무가 비로소 거기 있게 되는 걸까요? 의미에 관한 부분과 실제로 있냐 없냐 부분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소나무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방 추론하죠. 이 소나무는 한 300년 됐나 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나타난 것을 나타난 것으로만 보지 않고 유래와 연결시킨다는 거야. 이 나무는 여기서 300년을 살았을 거야. 300년 동안 있어 온 거죠. 그러면 어떤 판단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일까요? 네. 그 나무는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 거기 있었던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계속 있어 왔고 또 물을 수 있어. 그 나무는 왜 여기 있을까? 내가 대답할 수 없지만 식물학자라면 그걸 찾아가겠죠. 여기 관악산에는 이렇게 조선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뭐 등등 쭉 해가지고 심지어는 지질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언제부터 있었고 과학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의 나타남 사건을 통해서 그것의 유래까지도 쫙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유래가 밝혀지면 그 있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그 있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무가 완전히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던 거는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 원래 소나무가 아니었어, 전나무였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칸트가 말하는 이제 에어샤이능은 유한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나타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있는 것, 물 자체라고 말하는 딩 안지히, 이걸 인정하게 돼서 결국은 이원론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한계는 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좀 자기 논의로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12쪽 마지막 단락. 자, 가능태, 현실태라는 문제로 이제 다시 새로운 문제를 던졌는데요. 안과 박,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런 대립은 폭발을 시켰어요. 나타남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뭐 그 문제가 있었지만 한번 받아들입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에 이제 그 이원론이 있다는 거죠. 가능태, 현실태. 이 말로는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일단 현실태가 더 중요하니까 현실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이라는 거는 열매란 뜻입니다. 채워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비어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뭐 사람의 경우라고 친다면은 사람다워지는 것이 채워지는 거야. 그 현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틀 안에 완전히 그 구현이 된 것, 이것이 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불교 용어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은 벌어진 일 정도입니다. 벌어진 일. 여러분 거기에 벌어지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아름이 벌다라는 거야. 그러면 밤이 벌고 아름이 벌고 무엇인가 벌어져서 생겨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을 개념을 그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안과 밖이라고 했을 때 열매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열매가 껍질을 벗고 나와서 보람 그걸 맺은 것 그것을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하고는 좀 방향이 반대네요. 빈 그릇이 있고 그 채워서 가득 차는 걸 실, 원만 실성이라고 이제 불교에서 쓰게 됩니다. 둥글둥글해서 모든 걸 다 채워가지고 가득 채우면 둥글둥글해졌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중심을 잡게 되죠. 그러면 평화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이라는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이쪽 저쪽 기울지 않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실 개념이죠.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것이고 뭐 치우침도 없는 것이고 요란함이나 또는 집착 이런 게 없는 거니까 완전한 니르바나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이 실 개념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벌어진 일 정도니까 뭔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이게 툭 터져 나와가지고 원래 있던 모습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현실할 때는 벌어진 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트란 말하고 연결이 잘 돼요. 액트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액션이란 말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원래는 악투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악투스. 악투스라는 것은 이제 엄마가 나올 때 야 이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이 엄마의 그 말이 학교에 있는 내내 나한테 자꾸 맴돌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게 액트야. 어머니의 그 말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잖아. 액트죠, 그죠?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신에 관한 것인데 신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놨잖아. 그리고 그 안에다 뭘 줬어요? 목적을 줬어요. 넌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사는 동안에는 신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계속 나를 지배한다는 거야. 이게 액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죠? 우리 도구를 보면 더 쉽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내가 샀어요. 그럼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통화 기능 등등을 하기에 샀는데 이걸 사기만 하면은 계속 나는 이 목적으로 쓰죠. 그럼 어떤 뜻일까요? 그 목적이 이 스마트폰에서 기능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액트라는 개념이에요. 또는 우리 오늘날에 쓰는 건 이제 배우,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리 여배우, 액션 그러면은 어떤 하잖아요, 그죠? 감독이 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액션이야. 그럼 액트라는 거는 하나의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어진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게 액트입니다. 쉽네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네. 액트라는 거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음, 활동하고 있음, 작용하고 있음, 이게 액트의 의미야.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물질 또는 어떤 기계, 어떤 그 사물이
주어진 목적대로 기능하고 있음, 움직이고 있음. 이것이 바로 액트다. 그러면 목적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하겠네. 그 액트는 활동한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액티브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로 우리 많이 쓰니까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게 액트이죠. 그 생생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반대로 이제 뿌이상 요거는 가능태라고 했는데 요 가능태라는 것은 이제 디나미스, 다이나믹이란 말의 원래 이제 번역어입니다. 그 파서블이란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파서블. 캔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손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내가 이 물병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캔입니다. 할 수 있는 걸 지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캔이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 자동차 운전, 뭐 운전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캔이죠. 근데 파서블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아직 그 가능성이 나한테 안 주어졌어. 여러분이 지금 교수를 할 수는 없잖아.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캔인데 지금 아직 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교수 일을 하지는 못해. 캔 할 수는 없지, 그죠? 그런데 교수가 될 수는 있지. 그러니까 파서블은 될성물음 같은 거, 될 수 있는 거. 캔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음과 될 수 있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음이 아니고 될 수 있음이야. 가능태라고 했지만은 될 수 있음. 또는 우리말로 뭐 좀 싹수, 나중에 어떠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 이런 게 이제 가능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가능태라는 거는 그 안에 펼쳐나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라나간다 또는 이제 실현해 나간다라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현실태라는 것은 지금 막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것이고 가능태라는 것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작동하지 않아. 아직은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 아직은 씨앗 상태로 있고 그것이 봄이 되면 피어날 거야. 봄이 아직 안 됐어. 봄이 돼서 피어나면 액트. 봄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 그거는 필상.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가능태, 현실태라고 번역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거 일본 학자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원론으로 봤으니까 뭘 없애버리면 돼요? 가능태를 없애버리면 이론론이 되겠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은 현실태로 있다. 그럼 나타난 한에서만 있고 아니 웅크리고 있는 거, 씨앗으로 있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제 비판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에게 가능성을 제거하면 사람인가요? 아유, 안 되죠. 여러분이 지금 학생으로 지금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학생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모르죠.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프루스트의 재주를 가지고 뭐 천재라고 했는데 좀 어렵네 번역이. 프루스트가 천재라고 뭐 동의하지만 그때 그 천재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가능성으로도 봐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로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자 13쪽 첫 문장으로 가보시죠. 자, 프루스트의 천재, 재주라는 것은 그가 타고난 거죠, 이거는. 프루스트가 타고난 재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천재라니까. 따로 떼어서 고찰된 작품. 작품이라는 게 뭐냐? 완결된 거란 뜻입니다. 작품은 그 자체로 정립된 거죠. 작품에 대한 정의가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구라는 것은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앉혀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를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도구야. 그 어떤 목적에 이바지되도록 만들어진 제작된 건 도구고 어떤 걸 그 자체로 놔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서 저 시계는 도구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간을 읽어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긴 지금 작품이 없는 것 같죠, 그죠? 다 도구만 있네.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저기 그림이 걸려 있으면은 저 그림은 보기 위한 거긴 보기 위한 것인데 감상을 위한 보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저기 걸어두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야. 자체 목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작품인가요? 도구인가요? 뭐 가끔 사람이 도구일 때도 있죠, 그죠? 하지만 사람의 많은 경우에는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 자체로 정립이 돼 있는 거야. 자기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단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 목적인데 그걸 변질시키지 않으면은 수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도구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체성,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술 작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구로 쓰면은 이제 더 이상 예술 작품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존중을 하려면은 다 그 자체로 놓여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술 작품 두드려 부시는 거죠. 백남준, 뭐 피아노 두드려 부시고, 예술의 본질이 이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행위 예술가들, 또 이제 춤꾼들은 춤추고 끝나버리잖아. 그 자체로 딱 정립할 수가 없는데, 그죠? 그 순간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술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프루스트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완결된 작품은 아니지만, 작품성을 갖는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목이 계속 잠기네. 작품을 생산하는 주관적인 능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프루스트의 이 타고난 재주라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아시죠? 여러 가지 나타남의 총체다. 그럼 나타난 것들의 총체를 과연 그의 어떤 재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려운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자체로 있는 것은 나중에 사르트르가 말하기는 이제 그건 사물 존재야.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있음을 넘어서는, 그죠? 자기를 대상화하고 또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가능성을 갖고 있고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게 무 요소입니다. 무. 이 무의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와 후서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이원론을 극복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이유는 극복을 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대가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나타남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설명들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13쪽의 세 번째 줄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논인데, 나타남과 본질의 이원론. 이제 새로운 또 이원론이 나왔네요. 가능태, 현실태, 안과 박. 이제는 나타남과 본질. 이게 가장 전통적인 구분입니다. 플라톤부터 쭉 이어졌던 가장 전통적인 구분. 현상과 본질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현상과 본질. 본질의 첫 번째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현상은 변화한다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바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바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지만 그 나타나는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나타난 만큼 그것이니까 본질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니까 입장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타난 만큼 그것이니까
본질이 따로 없으니까 본질을 일부러 삭제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원론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우리는 다리를 하나 잃어버린 거지. 이원론을 얻긴 했는데 별로 얻은 건 없어. 우리가 잃어버리기 싫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기면 뭐 할까요? 상처뿐인 승리가 되겠죠. 사실 이거는 후설이나 하이데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나타남과 본질의 이원론은 그 뒤에 나타나는 거, 나타남은 본질을 감추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다고 이미 전제를 해버렸을 때 오직 나타남만 있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남이 곧 본질이다. 그럼 본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네요. 본질 같은 건 없고 본질도 나타난 만큼이다. 이렇게 또 나타남의 이런 틀 속에, 구조 속에 본질을 꾸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질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네요. 자, 한 두 줄 내려가니까 본질은 이 존재자의 여러 가지 나타남들의 계기를 지배하고 있는 분명한 법칙이며 그 연쇄의 도리인 것이다. 아마 이 문장 여러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일단 도리란 말이 잘못 쓰여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쓰이는 도리라는 말은 도덕과 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도덕.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거, 이거 도리죠. 도리를 알아야지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행하는 길을 알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회종이라는 불어를 번역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는 reason입니다. reason. 여기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유나 근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왜 쌀쌀한가요? 북극에 찬 바람이 불어와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날씨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날씨의 본질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기온이라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기후라는 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기상이라는 거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 변의 근본적 차이는 대류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은 결국 기온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온이 바로 날씨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 그 기온이라는 걸 가지고 기온의 차이 연쇄죠. 기온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함으로써 날씨가 변화해 온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날씨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니까 오늘 기온이 떨어졌겠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방식은 본질이라는 것을 굳이 전제하지 않고도 날씨의 변화의 연쇄만 가지고도 그걸 본질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설명의 방식에 불과한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문장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 뷰엔 칼에 나오고 뒤엠 나오고 하는 부분들 좀 어렵죠. 핵심 낱말은 종합적 통일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것들이 완전히 산산이 흩어져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나타나는 것과 한 10초 전에 나타나는 것과 10초 후에 나타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이게 뭘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돼. 어떤 것이 나타나려면은 그 나타나는 것이 지속이 돼야 돼. 그죠? 지속이 안 되면 순간적으로 막 바뀌어버리면은 우리는 무엇이 나타났는지 모르게 됩니다. 또 나타났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나타남이라는 것이 일정한 지속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베르그송의 핵심 이론입니다. 지속. 뭔가 지속되지 않으면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도 없고, 나타났어도 나타났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귀신 같은 거 지나가 버렸다. 나타났나? 나타나긴 나타난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타나더라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 돼. 이걸 본질로 본다는 거예요. 쭉 나타난 것이 바로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것의 총합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을 해체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거 이제 훗설의 본질 직관은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베젠스 원래는 이제 베젠스 안샤옹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인투이치온이라고도 쓰고 본질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 밑에 다음 단락 내려가서 중간 부분에 독일어 하나 나오죠. 압샤퉁. 여기 사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형의 의미를 투형으로 바꿔보세요. 투사, 투형. 솔사자인데 자 여기 그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을 여기 이제 그 종이에다가 그대로 한번 옮겨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형입니다. 여기 있는 물병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옮겨 그려놔요. 그러면은 크게 옮길 수도 있고 조그맣게 옮길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겠죠. 어쨌든 사형 이런 하나의 그 물병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거죠. 근데 이 압샤퉁이라는 것은 그려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번역한 건 좀 오역이 된 거죠. 압샤퉁은 그늘진다는 뜻이에요. 그늘지다. 그늘진다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 자, 이 물병이 내가 요쪽에서 봤을 때하고 뒤쪽에서 봤을 때하고 모습이 다르겠죠. 이렇게 조각조각 그때그때마다 내 관점을 취할 때마다 달리 드러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압샤퉁이라는 것은 투영이 아니고 한 사물이 내가 관점을 취할 때마다 위로 보면 뭐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겠어요? 어떤 관점, 어떤 눈길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드러나는 모습을 압샤퉁이라고 그래. 우리말로 뭐 그늘지다, 샤텐이 이제 그늘지다 이런 뜻이지만은 그러니까 조각조각 드러난다는 뜻이네요. 이 물병 전체가 드러날 수가 없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요걸 이제 영어로 치면은 에스펙트입니다. 하나의 상으로, 그죠? 하나의 측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전체로 드러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전체로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죠. 여기 보고 우리 파노라마식으로 사진 찍을 때 똑같은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결하면 되지, 종합하면 되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형이 나오는 거겠네. 네? 해가지고 이 물병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각조각 다 이어붙여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훗설이 말한 본질직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늘져가지고 조각조각 드러나는 모습들을 내 머리에서, 의식에서 요것들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딱 만들어내면 본질은 여기 안 나타나겠죠. 본질이 여기 나타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항상 나타날 때는 조각조각 나타나니까.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의식으로 재구성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체를, 심지어는 뭐 안쪽에 있는 모습까지 드러낼 수가 있겠네 해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내가 딱 만들어냈다. 그럼 봤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그거를 본질직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이 통일되는 과정이네. 이 전체 과정이 통일돼 가지고 하나로 완결돼야 돼. 본질직관이 이루어지려면 가능할까요?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겠네요. 그죠? 우리 딱 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뒷면을 그려내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앞면 뭐 부분만 보고도 전체를 그려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 있기 때문에 훗설이 말한 본질직관이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남이라는 것은 나타난 만큼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보죠.
헛소리 말하는 걸 따라가지고 이 물병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본질을 못 본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응? 나타난 만큼만 본질이라는 게 아니고 나타난 만큼 본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응? 거꾸로도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조금 합쳐가지고 모아서 온전한 모양을 보게 되면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그 완성되기 전까지는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타난 만큼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 나타난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완전한 본질을 이룰 때에만 본질이 되는 거네. 그럼 본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나타난 것들의 총합이다. 근데 단순한 총합은 아니고 통일적인 총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남과 본질의 이원론도 극복이 되겠네요. 하지만 전제, 본질 직관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또 깔아야 됩니다. 어렵네요. 그 다음 단락 가보면은 이제 결국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이원론이 또 생겨내요. 그럼 이거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 요 물병은 딱 한눈에 그냥 간단히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이 안에 무한한 그 나타남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요 물병은 무한한 것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무한한 모습으로 쪼개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수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 이거는 이 나타난 것들의 총합이잖아. 물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의 총합이 물병이니까 이 물병이 까닭은 이 모든 나타난 것들을 다 한데 아울러 갖고 있어야 돼. 하지만 나타난 것들은 하나하나이죠. 유한해.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이 물병을 나타난 것들의 총합으로 이해하는 순간 물병은 무한한 것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로 나타나는 것들은 유한한 것이 돼서 또 유한과 무한의 이원론이 생깁니다. 그럼 무한이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됐는데 그런가요? 딱 보고 알잖아, 물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증명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 물병으로 아는 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학은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이 하나의 물병을 내가 온전히 하나의 물병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이 나타난 것들을 내가 다 재구성하지 못하면 결국 물병을 물병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거고 이 재구성이 뭐냐? 무한한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가는 과정이고 바로 물병은 무한한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이걸 재구성할 수는 없는데 풋살은 가능하다고 좀 봤습니다. 낱말 몇 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3쪽에 대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상. 대상은 그냥 직역을 하면 마주 던져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가 마주란 뜻이기도 하고 영어로도 object이니까 마주란 뜻입니다. gegen, 마주, agains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주 던져진 것 또는 마주 놓인 것 이런 의미입니다. 마주 던져진 것 조금 남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마주 놓인 것 또는 마주 던져진 것 이런 뜻으로 대상을 이해하시면 반드시 누구에게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주 놓였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신, 인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이 잘려나가고 나면 신이 사라진 세계? 신이 사라진 세계로 오면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몸에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클러 뽕띠가 되는 거죠. 살해 존재론, 살해 현상학. 몸에 나타나는 것, 눈에 난다는 거하고 정신에 나타난다는 거하고
몸에 나타난다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으면 배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필 이런 거 오른쪽에 놓고 이런 것들은 몸에 나타나는 거야. 몸과 관련돼서 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천장도 몸에 나타나는 거야. 항상 우리는 몸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정신에 나타난다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 자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어디에 나타나느냐는 또 다른 문제를 낳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식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마주 던져진 것, 누구에게? 나의 의식에 마주 던져진 것 또는 마주 놓인 것. 그 밑에 내려가면 주관이란 말이 나오네요. 주관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이란 말과 이제 짝해 쓰인 맞짝이죠. 짝해서 쓰이는 것인데 주관이란 말은 밑에 던져진 것 또는 밑에 놓인 것 이런 뜻이네요. 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놓인 것, 아래 던져진 것. 그러면은 그 밑이라고 하니까 무엇에 밑이 되나요? 마주 놓인 것들의 밑이네. 서로 맞짝이 되는 거야. 밑에 놓인 것이 있어야만 마주 놓인 게 가능하고 마주 놓인 게 있을 때만 밑의 의미가 있어요. 남자 여자랑 똑같네. 남자만 있으면은 그건 다른가? 아무튼 예. 남자 여자라는 걸 사람으로 봤을 때 남자만 있으면은 사람이란 개념이 성립이 안 되겠네요. 남자 여자가 있어야 사람이 성립이 되겠지. 그것도 아닌가? 어떤 그 아담만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걸 사람이라 부를 수도 있네요, 그죠? 어쨌든 남자 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자가 있을 때 여자가 의미가 있게 되고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대상과 주관이란 말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대대관계, 상대관계 또는 저는 이제 맞짝관계라고도 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건 거의 이해가 된 거고요. 자, 14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우리 14쪽에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현상에 관한 우리의 이론은 사물의 실제성을 현상의 객관성으로 바꾸었고 무한한 것에 의거하여 현상의 객관성에 근거를 부여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자. 여기서 무한한 것은 사물을 의미하는 걸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실제성이란 말을 보겠습니다. 사물의 실제성. 리얼리티란 말인데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말은. 근데 리얼리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물성이란 뜻입니다. 사물성. 예를 들어서 딱딱하다, 붓다, 둥글다, 또는 무게를 갖는다 이런 것들이 사물성이죠. 사물이 갖고 있는 성질, 이게 사물성이에요. 실제로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사물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야겠죠. 있으니까 딱딱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물의 사물성 이렇게 이해를 바꿔놓으시고 그다음에 현상의 객관성. 이때 객관성이라는 거는 마주 놓임입니다. 그 나타난 것의 마주 놓임이네요. 그러니까 사물이 어떠하게 있다. 이제 라틴어로 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있다. 사물의 어떠함, 속성을 얘기하는, 사물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물의 사물성을 뭘로 바꿔놨다는 거야? 딱딱함은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야. 이건 뭐 지금까지 설명이 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이 그릇의 실제성은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그릇이라는 게 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어요. 그 물병의 그 사물성은 여기 이제 일리아를 쓴 건데 거기에 있다. 이거 좀 우리말로 좀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일리아. 독일어 이제 에스깁트.
영어로 치면 there is 정도 됩니다. there is. 그러니까 그릇은 there is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된 건데요. 예를 딱딱함 제가 지난주에 그 형용사에 관한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복습해 보셨는지 몰라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형용 동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붓다와 있다는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말에 붓다, 붓다. 붉게 있다나 붓다나 같은 말이죠. 이 뚜껑이 붓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붉은이 요걸로 할게. 이 이제 지우개가 붓다 그러면은 이 지우개는 붉게 있다와 같다는 거야. 구분이 안 됩니다. 형용 동사이고. 물론 이건 달라. 이 지우개의 뭐 이 그 빛깔은 붉은 것이다 하면 전혀 다른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붓다와 있다는 구분이 안 돼서 붉으려면 있는 거야. 딱딱함도 있는 거야. 그것도 다. 이렇게. 그래서 붓다, 있다 이 사물성들은 일리아, there is 또는 as gift라는 거하고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나타난 만큼 있는 거니까 나타난 만큼 사물적이고 나타난 만큼 본질이죠.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분했던 거 속성, 그다음에 본질 또는 존재 이런 것들을 다 탈락시켜 버렸어. 나타남이란 한 낱말로. 설명이 좀 단순해지긴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은 것들이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 본질을 설명하고 싶지 환원해가지고 나타남으로 환원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불완전함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계속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좀 보시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그릇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물이란 뜻이에요. 대상이란 뜻이네요. 대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고 그릇은 사물에 속하고 사물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신,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시면은 그 문장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한 두 줄 내려가 볼까요? 좀 어려운 논인데 그것은 주관이 촉발될 때의 방법이다. 요거 바로 앞 문장에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충실함 여기다 인상이라고 써놓으세요. 인상. 임프레션. 자, 이때 말하는 인상은 이례적인 나타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 나타났어. 나타남이 쭉 지속되지 않고 쭉 이어나가지 않고 딱 한 번 나타났어. 그럼 딱 찍혀버리는 거죠. 그죠? 인상으로 인상은 이제 찍힌 모습이란 뜻이니까 딱 찍혀버렸어. 그러면 이 딱 찍혀버린 인상으로서의 나타남은 뭐냐? 촉발됐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촉발이라는 걸 뭐라고 쓰여지냐면은 주어지다. 이렇게. 좀 이해 가능한 말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촉발이란 말은 물론 이제 칸트가 썼던 용어긴 하지만은 이때는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만 그것은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쉽죠, 그죠?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만일 현상이 초월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초월이니까 나타남의 배후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앞에서는 다 부정했잖아요. 초월이 없어야 되는 거죠. 또는 그 자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본질도 또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나타난 만큼으로만 인정하니까 초월은 나타남을 넘어서 있는 거잖아. 그럼 초월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나타남의 이론론이 깨지게 되겠네. 또 이원론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그럼 이 초월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좀 내려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둘, 넷, 여섯, 한 여덟째 줄쯤 내려가면
자, 무한을 향해 추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한은 사물이었습니다. 사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유한한 것 속에 무한한 것이란 이 새로운 대립은 존재와 나타남의 이원론을 대신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좀 제쳐놓고 설명을 좀 드리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때 질문 많이 해주세요. 나타난다는 것과 여기서 한 낱말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양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는 양상. 양상. 여기 이제 모드라는 말을 번역한 모드. 모드와 에스펙은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펙 하면은 보이는 쪽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이는 쪽, 드러나는 쪽, 드러나는 측면, 한 측면이죠. 양상 하면은 그런데 모드라는 것은, 자, 요것이 어떤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갖춘 꼴이야, 여기. 한쪽, 한쪽. 이렇게. 쪽이 다르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나한테 드러나는 측면이라는 거하고 요것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건 다른 거죠. 갖춘 모습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모드라는 것은 갖춘 모습, 에스펙이라는 것은 그 갖춘 모습이 나한테 드러나는 쪽이야. 이거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나타나는 것은 그 한 사물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드가 나한테 드러나는 거네. 모드. 에스펙이 아니고 모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물은 아까 이제 그 논의가 좀 반복이 됩니다. 이 사물은 지금 나에게 드러나서 보이는 하나의 이 그 모드 말고 다른 모드들을 갖고 있어.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모드가 여러 개야, 이게. 그러면은 위에서 보일 때 드러나는 모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는 모습만큼 이 사물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차이는 요거죠. 내가 관점을 취할 때마다 다르게 드러나는데,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물이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나타나는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요 사물 자체 안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나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펙트 가능하려면은 모드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나타남만큼의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그럼 모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다양한 모습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물이 그 모습을 다 갖고 있을 때만. 그러면 이 사물이 그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네, 뭐. 그러니까 나타남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한계, 설명이 잘 되다가도 마지막 순간 가면 칸트처럼 물 자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난점에 놓이게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훗설은 본질 직관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그럼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구성 못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 훗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15쪽에 두 번째 단락 끝부분 보면은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이 전체를 가지고 성공했을까요? 처음에 물었죠. 성공했는지를 묻고 나서 자기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15쪽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시죠. 나타남은 주관 존재, 요거 주관 존재를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밑에 놓여 있음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관 존재, 밑에 놓여 있음. 이것을 절대 존재, 절대란 말은 떨어져 나와 있음. 구조로부터 완전히 구조를 넘어서 있는 거야. 구조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면은 구조를 완전히 벗어나 있어.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 solve라는 solve 풀려 나와 있어요. 해방되어 있는 상태. 완전 자유 상태. 이거 절대요. 절대적으로 떨어져 나와 있음. 여기서 분리하는 무라는 개념을 지금 끌어들였네요. 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나타남이라는 것이 있는 나타남. 나타남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어떤 것이 어떤 것에게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무한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조각조각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데 아우르면 절대가 되네요. 하나하나 유한한 것들을 모두, 무한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 전체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절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는 것, 나에게 나타나는 그 밑으로서의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모든 나타나는 것들을 한데 아울러서 누가?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절대 존재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남과 이 절대 존재 사이에는 본질 직관이 개입이 되면 똑같아지고 본질 직관이 개입이 안 되면 완전 다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야겠네. 하나의 나타남은 이 전체의 나타남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하나의 나타남들이 모두 합쳐가지고 전체가 되니까 결국 하나의 나타남과 이 전체 본질 여기 절대 존재 사이에는 부분과 전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쌓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르트의 입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좀 어려웠네, 그죠?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그럼 잠깐 쉬고 우리 바꿔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